아니 근데 나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 요즘 MZ들 술 안 먹는다. 안 먹는데. 노잼의 시대가 왔구나. 진짜. 여의도에서 한국 맥주 거래소라는 펍을 제가 운영을 이게 하는데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핏 좋아서 크로스핏 처음 간 거랑 비슷한 거 같아. 이런 눈이구나 남들이 보면. 네, 안녕하세요. 양재영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한 분을 모셨습니다. MMP에서 모셔왔으니까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태원호 이사님이고요.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MMP에 합류하신 지는 꽤 됐어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태원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한 8년, 상장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투자자분이시고요. 또 그 이후에는 스타트업에서도 한 4년, 그리고 벤처캐피탈에서도 3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특이한 이력으로는 오늘 할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수제맥주 가게도 직접 창업했다가 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왔고요.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써준 자기소개인데 제 버전으로도 소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의 투자자분을 MMP에서 모셔서 지금 열심히 함께 활동하고 있는 파트너분이십니다. 아까 김기현 회계사가 설명할 때 상장 주식을 위주로 펀드 매니저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 맞아요.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보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만희 이사가 왜 나오는지는 저는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방침을 정합시다. 어떻게? 남자 4명은 안 찍는 거야. 너무 칙칙하고 너무 육중하고 분위기가 굳이 남자 4명이 앉아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렇게까지 또 소름 돋게 전문적이진 않을 텐데. 뭐 그래도 본인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죠. 뭐 이미 다 소개해 주셔서 뭐 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 네, 저도 사실 한만희 이사와 같은 비계사여서 비계사로 하고 싶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미 선점을 하셨으니 저만의 뭐 그걸 하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MMP에는 회계사가 아니신 분들이 절반이에요. 네, 반반이에요. 지금 세보니까. MMP는 회계사는 사실 필요 없고 오히려 뭐 이건 진짜 농반진반인데 오히려 좋은 학교가 필요하죠. 좋은 학교 나오셨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시죠. 저기 수제 맥주인 거죠 지금? 그 수제 맥주고, 제가 원래 이제 냉장고에 수제 맥주를 쟁여놓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맥주가 수십 캔씩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오늘 좀 3개 가져와 봤고요. 아마 세 분 다 수제 맥주 드셔보시긴 했지만 또 아마 이 3개는 안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맛도 같이 좀 보시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가볍게 시작하는 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수제 맥주의 정의가 뭐야? 수제 피자 같은 건가? 어차피 다 손으로 만든 거 맞잖아. 그 크래프트 비어라는 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수제 맥주가 된 건데, 사실 그 정의가 무슨 크래프트 비어 협회에서 정한 게 있어요. 뭐 생산량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뭐가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제 맥주를 하면 우리가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라거 맥주들, 뭐 트질로나 오비 맥주에서 만드는 그런 맥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뭐좀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들고 맛과 향이 좀 더 풍부하고, 그리고 나름의 또 색깔, 캐릭터들이 좀 독특하게 있는 그런 맥주를 흔히 우리가 수제 맥주라고 하고요. 저도 요거 가져온 것들이 다 에일 맥주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라거랑은 좀 다른 에일 맥주고, 향이 좀 세게 느껴지시죠? 뒤향이 좀 세. 그쵸. 과일량도 많이 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성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수제 맥주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거 왜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맥주가 맛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될 법한 말씀을 지금 한만희 이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2015년에 맥주집 차렸다가 망했던 스토리도 그거랑 괴를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지금 말씀 이미 주셨으니까 뭐 그런 스토리를 좀 한번 오늘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제 맥주를 어떻게 이렇게 좀 사업까지 하셨으면 네. 그 되게 좀 빠지신 건데 연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2013년쯤에 그때 한참 피맥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경리단길에서 피자랑 맥주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다, 이게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동네 피자집에서 우연히 이 IPA라는 수제 맥주 카테고리를 마셔봤어요. 그 세븐브로의 IPA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딱 마셨는데 맥주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빠져들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막
1세대 수제 맥주들이 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파이나 뭐 그 당시 더부스나 카브루, 뭐 플래티넘 이런 회사들이 막 태동하던 시기여서 막 찾아 마시고 다녔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14년쯤부터 제가 거의 이제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수제 맥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맨날 바틀샵이라 그래요. 맥주 파는. 거기서 맥주 한 10병, 20병씩 사다가 하루에 5병씩 사서 시음기 쓰고 아 진짜로? 저녁 대신 맥주 5병이랑 크래커 하나 두고 계속 먹었어요. 왜냐면 이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유행하던 술집이 냉장고에서 맞아요. 수제 맥주 엄청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꺼내 먹으면 뭐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거 기억나지 않나? 그거를 하루에 5병씩 먹으면서 그쵸. 시음기를 쓴 거예요. 그때는 수입 맥주라 그랬네. 수입 맥주. 아니, 이거 다른 거야. 수제 맥주와 수입 맥주. 좀 다르긴 해요. 예. 그 우리 대학교 때나 이렇게 막 맥주 창고 그 이렇게 맥주 해가지고 창고, 막 하이네켄도 있고 막 얼음에 꺼내 먹는 거. 맞아. 그거랑 조금 요거- 다르긴 합니다. 아 내가 기억하는 건 수입 맥주구나. 너가 생각하는 수입 맥주.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바틀샵이라는 건 이제 수제 맥주만 좀 많이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사서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직접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막 뉴욕 가서 뉴욕에서 계속 그런 펍들만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다니다가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2015년 5월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끝판을 간 거죠. 그 맥주집을 그냥 단순히 좋아했다 수준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거 보면은. 좋아했다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 너무 이게 맛있고 주변 친구들 같이 먹으면 당연히 제 앞이니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다.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되면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에서 한국 맥주 거래소라는 펍을 제가 운영을 이게 했는데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름이에요 그게. 한국 맥주 거래소. 네. 나름의 그런 본인의 전문성을 영역을 연결 지어서. 재치를 심었네. 재치를 심었어. 배치를 심었고 약자도 KBX 이제 KRX 말고 KBX 코리아 비어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로고도 근사하게 만들고 하필 또 여의도니까 이게 가게가. 그쵸. 우리가 크로스핏 좋아서 크로스핏 처음 간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눈이구나 남들이 보면.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거 생각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크로스핏이 헬스 피트니스 산업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었어. 지금쯤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크로스핏 하고 있어야 돼. 그때 모든 당시에 동네 모든 상가에 다 있어야 돼. 우리의 시장 예측이라면 저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매니아틱. 네. 그러니까 매니아틱. 똑같네 들어보니까 매니아틱. 지금. 그쵸.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름 이제 뭐 시스템도 개발해서 막 맥주 가격도 변동하게 해놓고 그렇게 좀 재미 요소도 넣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맥주들 꽉 채워놓고 이렇게 좀 장사를 했었죠. 그때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일종의 부업이었던 거죠. 그것도 다 똑같아. 본업에 집중을 못했겠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낮에 일하고 퇴근하고 이제 회사가 그때 도곡동이었는데 도곡동에서 여의도로 가가지고 이제 맥주 잔 씻고 따르고 뭐 이런 거 하고 똑같네. 진짜 똑같네. 결과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맥주집이 잘 안 됐고 그래서 그냥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제가 이 수제 맥주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것처럼 자본 시장 전체가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저의 기본 생각이 이 시장은 무조건 된다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는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랬고 글로벌 자본시장이 다 수제 맥주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신도 있었겠네. 네. 자본시장의 흐름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먹다 보니까 맛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핫했어요? 이게 저도 그 글로벌 수제 맥주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부터 먼저 조금 살펴보면 일단 미국부터 좀 볼게요. 미국의 그 발라스트 포인트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쪽에 있는 회사고 대표 제품이 스컬핀 IPA. 예, 맞죠? 이 성장 곡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뭐 어쨌든 놀랍긴 해요. 왜냐하면 2010년에 2만 배럴 생산, 뭐 매출이나 손익보다는 생산은 2만 배럴 했었는데 이게 한 5년 지나서 2014년도에 12만 배럴을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안에 6배가 성장한 거고 2015년 1년 만에 27만 배럴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또 2배 이상이 더 폭발적으로 생산을 했다는 거니까 이건 그만큼 먹으니까 생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5년도 당시에는 매출이 1억 1,500만 달러여서 한국 돈으로 이거는 지금 달러 환율이 아닌 당시 거죠. 환율, 그 네. 당시 환율로서는 한국 돈 매출 한 1,300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11월에 콘센텔레이션 브랜드 코로나 만드는 맥주 회사에서 10억 달러의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 당시 환율로 1조 1천억 원. 그러니까 미칠만 했죠. 이게 미국에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와, 그럼 매출의 거의 10배 사는 건데 이거 뭐 소위 말하는 눈탱이. 그러니까 매출이 어쨌든 1,300억 정도일 때 그러니까 매출의 거의 9배, 10배 사간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면 매출 대비 한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수제 맥주 인수가 막 엄청 활발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한 3배 정도가 많았었던 것 같고 이거는 수제 맥주건 뭐건 간에 매출의 10배수를 사고 인수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건데 이게 얘네들이 바보였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 이거의 상징성은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를 밝게 봤다. 매출의 10배를 주고 사도 나는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하나 있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영국의 브루독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극적입니다. 200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두 청년이 시작했고 시드머니로 이제 한국 돈 3,8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청년이 3,800만 원 가지고 수제국 맥주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투자를 받았어요. 어쨌든 맥주 시설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때 투자를 전문 VC나 투자기관들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받았대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그래 뭐 크라우드 펀딩까지는 그렇다 쳐. 그건 한국에도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규모가 뭐 대단합니다. 2009년부터 21년도까지 한 8번에 걸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는데 총 7,500만 파운드. 이게 한국 돈으로 1,300억이래요. 그리고 여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던 사람이 22만 명이에요. 1,300억을 22만 명한테 뭐 잘게 모은 저 거예요. 같은 사람이 영국에 좀 더 많았던 거죠. 한국이었으면 난리 났겠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대중들도 레거시 맥주 브랜드 카스 하이트가 아니라 이제 이런 애들이 곧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맛있으니까 뭐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22만 명 스토리가 아주 많이 이제 글로벌로도 많이 핫하게 돼서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회사들이 나타났었고요. 사실 저도 한국에 이제 뭐 수제 맥주 그런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후원을 했구나 그냥. 네네. 어쨌든 이게 미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인수한 것들의 이유는 심플해요. 스토리는 심플한 게 결국 그 유통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이 수제 맥주 내가 인수해서 내 유통망에 쫙 깔리면 잘 팔겠지. 딱 요거 하나거든요.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본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브루독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한 100개의 바 그리고 미국, 호주, 아시아 다 진출하고 뭐 호텔, 증류 사업까지 다 이제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브루독이라고 하는 아까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미국 사모펀드 TSG 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1조 원으로 평가해서 22%를 매각했어요. 그 아까 미국 딜 말고도 이 딜도 1조 원이 넘는 평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2021년도에는 회사 가치가 20억 파운드, 한국 돈 한 3.5조까지 갔었어요. 이게 한국의 수제 맥주가 붐이 일어나던 시기에 글로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거죠. 한국에 있는 자본시장의 사람들. 그러면 한국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흐름 비슷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뭐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외국에 있는 조금 더 선진화된 자본주의나 조금 더 발달된 시장을 보는 거니까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이 그 이제 지금은 사람 많은지 모르겠는데 격리단길 이게 한창 뜨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격리단길 문화를 주도했던 게 이제 이런 수제 맥주 펍들이었어요. 그래서 더부스, 뭐 맥파이, 오리슈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사람 많이 핫한 핫플레이스였고 또 거기다가 그 와중에 2014년도에 이제 주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보는 이런 수제 맥주들이 외부 유통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제 맥주를 먹으려면 그 펍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흔히도 편의점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이 가능해졌고 그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원래 과거에는 그 어떤 양조장 이라고 해서 맥주를 생산해내는 시설이 있는 데에서만 팔 수 있었는데 그게 마트나 편의점에도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볼륨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편의점에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맨날 뭐 수입 맥주, 국내 하이트만 보다가 좀 특이한 맥주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한 번씩 사 먹게 되고 그게 이제 2014년, 2015년 이때가 메인이었던 것 같고 당연히 이렇게 많이 눈에 깔리고 하니까 이제 전문 투자자들 또 움직이죠. 그래서 VC들이 2014년도 이후부터 투자를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했고 저희가 신문기사나 공시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한 투자 금액이 1,600억 정도 되고 공개되지 않은 소규모 딜까지 합치면 아마 2,000억 정도 될 거다라는 게 저희의 추정치 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제가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이제 VC에 있는 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대표님이 수제 맥주 무조건 하나 투자해야 된다고 한다. 근데 이제 이러이러한 회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네가 전문가로서 좀 의견을 달라.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의견 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그 당시에 VC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말씀 주신 주세법 개정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냥 무엇보다 글로벌로 지금 뭐 그 발라스트 포인트나 브루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가 보이니까 한국도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는 이때 투자 시장 잘 모를 때니까 알았으면 비슷한 생각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가지. 휩쓸려 갔을 것 같아. 그리고 맛있거든 나는 사실 난 좋아했고. 나는 그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그때 뭐 우리 그 곰표 그리고 뭐 오뚜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서는 한국 맥주 시장 전체 시장을 4에서 5조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수제 맥주 점유율이 이때 당시에는 1%였어요. 1%. 그러니까 4에서 5조의 1%면 400에서 500억인데 실제로 아까 VC들한테 투자받은 수제 맥주 업체들의 매출 금액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 눈에 이제 1%다. 지금 맥주 시장이 4조 5조인데 이제 1%밖에 안 왔으니까 올라갈 게 10% 20%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0%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였냐? 그것도 미국 시장이었어요. 이때 당시 미국의 수제 맥주는 10%였거든. 그러니까 나 같아도 10%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한국도 4천에서 5천억 정도 된다는 거니까 이 추정치나 이 생각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 휩쓸렸을 것 같아요. 아이 휩쓸리죠.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렇게 2천억 가까이 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는 거죠.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면 기존 맥주 시장은 수제 맥주가 왜 잡아먹을 거라고 이때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맛이었는데 그 당시 흔히 이제 회자되는 로직이 그거였어요. 옛날에 커피 다방 커피 먹고 맥심 커피 먹다가 갑자기 스타벅스가 들어왔고 한 잔에 원래 뭐 1,000원 미만이었던 게 한 잔에 5,000원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왜 그랬냐? 맛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맥주도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뭐 생맥주 그 당시 2, 3,000원에 먹었었는데 근데 이게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거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 맛에 대해서 알게 되기만 하면 흔히 갖고 있는 맥주에 대한 인식이 깨지면서 시장 판도가 바뀔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당시 인식이었죠. 네. 커피 좋은데? 실제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바로 투자. 그럴싸하다니까 이게 진짜. 그치 맥심 먹다가 아이스 아메리카 먹으면 맛있잖아. 그러다가 블루보틀 먹고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생맥주 한 잔에 한 5,000원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수제 맥주는 사람들이 뭐 10,000원, 20,000원 내고 먹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게 기대했고 그리고 기대도 했고 실제로 판매량도 늘고 있었거든요. 판매가 잘 되니까 뭐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왔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점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실제 2020년에서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술붐이 있어서 수제 맥주의 광풍은 더 먹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먹어야 돼. 그때 편의점 딱 가보니까 뭐 있어? 밀맥주, 곰표 밀맥주. 세븐브루에서 만들었고요. 이때 세븐브루의 매출이 원래 2020년도에 72억이었거든요. 이 곰표 밀맥주가 터진 다음에 2021년도 매출이 400억까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 이거 기억나요. 이거 구하고 싶어도 없었어. 편의점 가도 없었다 그랬고 곰표 밀맥주가 잘 되니까 여러 다른 브랜드들이 콜라보하면서 오뚜기 그 라면 그 빨간색 그게 있었어요. 진라거. 맞아. 그게 어메이징 브루잉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어메이징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점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지나서지만. 그리고 그 당시 그것도 있었어요. 노제팬도 겹쳐가지고 그 한만 이사님 좋아하시는 일본 맥주가 그때 조금 편의점에서 퇴출이 됐었어요. 국산 좋아. 테라 좋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 15년도 이제 테이사님이 수제 맥주 사업을 했었던 때는 내 생각에 전문가들의 눈에만 수제 맥주 시장의 태동이 눈에 보였던 시기. 근데 2020년, 21년 코로나 때는 일반 대중들한테도 뭐야 이런 맥주가 하면서 광풍이 불었던 시기예요. 그게 2020년, 21년도인데 한 5, 6년 걸렸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지. 말표, 구두약, 뭐 새우깡, 과자 맥주, 뭐 아까 얘기한 진라면, 진라거 온갖 거 다 나오지. 온갖 거 다 나왔고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 잘 팔렸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수제 맥주 회사들의 매출이 이제 가장 높았던 시기 같아요. 이제 사업을 뭔가 할 수 있는 환경, 코로나여서 집에서 혼 많이 먹고 유통도 잘 되고 이러니까 그 당시 보도 자료로는 수제 맥주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500억까지 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2014년 이때가 아까 한 400억 이 정도였으니까 한 3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요 정리한 표에 따라서 수제 맥주 당시에 유명한 회사들 매출을 합계해봤더니 상위 탑 한 20개 넘는 회사도 매출 총 합계가 1,200억이 넘어요. 당연히 VC도 가장 많이 투자했을 거고, 그래서 뭐 2014년에서 2017년 요 초기, 그러니까 1차 베팅의 시기,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2차 베팅의 시기. 이때는 이제 포모 오는 거죠. 이제 늦었다. 이거 와서 진짜 폭발했던 시기고, 이때는 정말 수제 맥주 회사들 어디 가서 투자 유치 받으면 투자하고 싶다 이런 게 널려 있을 때고, 뭐 어메이징 브루잉, 뭐 카보루 등등 몇십, 뭐 80억, 150억 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딜이었던 건 저희 다뤘던 제주 맥주. 우리 상장. 네, 그게 2021년 5월에 코스닥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을 3천억을 넘기도 했었어요. 지금 오늘 현재 시가총액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2천억의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2천억은 다 어디로 간 거? 거의 다 공장 증설에 쓰였어요. 제주 맥주가 2017년도에 생산 캐파가 285만 리터였다가 22년도에 2천만 리터로 7배가 증가했고, 세븐브로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182만 리터였다가 22년도에 1030만 리터로 6배 증가됐고, 어메이징 브루잉은 2017년도에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6만 리터였는데 22년도에 900만 리터로 뭐 배수로 치면 150배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돈들이 거의 대부분 공장 증설, 생산 능력 증대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뭐 저도 이제 VC 있어봐서 조금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타트업들이 VC 돈을 받을 때 결국은 이제 뭐 몇십억 몇백억 돈을 모으는데 이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냥 사람 더 뽑을 거예요? 이러면은 돈이 안 모여요. 뭔가 더 섹시한 스토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거 해야 좋아하잖아요. 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장을 얼마 지으면은 그 공장에서 생산 우리가 이만큼 할 거고요. 그 단가 이 정도에 팔 수 있고요. 원가 이 정도니까 이익이 얼마 남아요라는 엑셀상 계산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말이 됐던 게, 시장은 계속 성장하니까 생산 캐파 늘리면 이거 가동하는 거 어렵지 않고 매출 늘어나는 거 어렵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투자 타이밍 놓쳐서 시장 커지는 거 못 먹으면 그게 더 이제 포모인 거죠. 이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 또 시장이 이제 이렇게 규모 경제 나오는 거고, 원가 절감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주 맥주가 마침 또 그 타이밍에 이제 상장 상장까지 앞두고 했고. 있거나 상장하거나 이런 타이밍이었으니까 사실 투자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정점을 받고 이제 쇠퇴를 한번 봅시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라서. 21년 이때가 이제 정점인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죠. 지나놓고 그때는 보니까 몰랐지. 네. 뭐 그때는 알 수가 없지. 그때가 이제 정점이었던 건데, 어쨌든 2021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수제 맥주 시장이 매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제 맥주 회사 25개사 매출을 집계를 해봤는데, 아까 2021년 1,200억 좀 넘게 나왔었던 것이 22년도에 1,100억, 23년도부터 1,000억 미만으로 빠졌고요. 25년도에는 800억이 안 돼요. 계산해보면은 시장이 5년 사이에 40% 정도. 이 정확히 1년에 100억씩 빠지네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가 맛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같은 맛일 거고. 25년도도 같은 맛일 거고. 뭐가 이렇게 빠지게 됐을까? 갑자기 맛이 없어지진 않았어. 지금 사실 맛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수제 맥주 매니아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편의점에서 말씀하신 곰표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단발성으로 냈던 맥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물론 완성도 높은 맥주도 있어요. 저도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 있고. 근데 또 그 이후에 후속으로 계속 나왔던 것들 중에 상당수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사람 입장에서 수제 맥주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야 수제 맥주 핫하대 하고 해서 먹었는데 값은 비싼데 맛은 없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경험을 하게 안 좋은 되면서 이미지라는. 수제 맥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됐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그거 말고 잘 아시다시피 하이볼. 저는 제가 정확히 그런 소비자인 게, 요 시기 때는 요런 수제 맥주를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다가, 요즘에 제가 편의점 가서 술 사오는 건 다 하이볼이거든. 너 요새 하이볼 먹니? 하이볼 먹어. 나도 하이볼 먹어. 나 요즘 하이볼 먹거든. 트렌디한데? 아니 왜 그러냐면, 뭐 나올 얘기일 것 같긴 한데, 하이볼에 편의점 자리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냥 가면 하이볼 자리가 훨씬 많아. 예,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유통 싸움인 거야. 편의점의 냉장고에 쑤시고 뭐를 놓냐의 싸움인 거야. 소비자의 선택지는 사실 편의점에서 결정하는 듯한 느낌. 이어서 하면은 하이볼 말씀 주셨는데, 하이볼의 인기도 수제 맥주가 좀 어려워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수제 맥주를 접하는데, 편의점의 매대 공간은 한정적이고 그 공간을 수제 맥주랑 하이볼이 두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이볼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제 맥주의 이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제 맥주가 좀 어려워졌죠. 근데 또 재밌는 건
하이볼 만드는 회사가 결국 또 수제 맥주 만드는 회사랑 같아요. 똑같겠지. 그러니까 수제 맥주 라인과 하이볼 라인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안에 들어가는 재료만 좀 바꾸면. 안 그래도 나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수제 맥주를 팔다가 인기가 하이볼이 많아져서 하이볼로 바꾸면 매출이나 실적은 오히려 더 오르거나. 내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주 맥주나 어메이징 브루잉이 자체 공장을 막 증설했잖아. 증설했는데 이게 공장이라는 게 무슨 하루아침에 뿅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걸 빨리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뭐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나 이런 공장 설비를 빌렸었어. 그래서 제주 맥주 그 증권신고서에도 그게 있었던 게 정확히 기억날 것 같다. 캐파를 우리가 지금 늘리고 있다. 근데 이게 공장을 짓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롯데 공장 거 나는 쓰고 언제부터 있다. 언제까지 롯데칠성 공장을 지금 빌려서 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래서 아마 아까 태원호 이사님이 말씀하신 맥주 맛이 그냥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에 하나의 일정 부분 파트는 사실상 만드는 공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소규모 정말 격리 단계에서 만들던 펍이 아닌 카스 찍는 데에서 그냥 세븐브루의 맥주 찍고 곰표 찍고 하니까는 막상 먹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맛의 차이를 크게 이제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산 라인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고 연장선상으로 하이볼도 이제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전반적으로 이 주류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커요. 주류 출고량 뭐 국세청 데이터를 봐도 확인이 되는 게 2018년도에 393만 킬로리터 리터로 치면 39억 리터예요. 우리가 1년에 대한민국 전체가 39억 리터를 이제 마신다 쉽게. 진짜 많이 마시네. 네,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성인 한 명당 1년에 한 90리터 마시는 거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안 마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마시는 사람은 훨씬 많이 마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2024년도에 이제 35억 리터로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다. 그리고 2025년도엔 더 빠졌을 거예요. 그 데이터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빠졌는데 2024, 25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뭐 하이트진로나 이런 오비 맥주 이런 데들 실적 보면은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주류 소비 자체가 또 줄어들었다. 말씀하신 뭐 하이볼이 아무리 뭐 비중이 점유율이 늘어나도 전체 소비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류 회사 자체가 다 쉽지 않겠네요. 그럼 지금. 아니 근데 나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 요즘 MZ들 술 안 먹는다. 안 먹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좋은 거지 사실 뭐. 좋은 거지. 사실 좋은 거지. 아 노잼의 시대가 왔구나. 그거는 이사님 생각이고 걔네들은 재밌어요. 어쨌든 술 출고량이 잠깐 코로나 때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그냥 있는 건 전체적인 뭐 맥주, 와인, 뭐 소주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좀 안 마시는 것도 있을 거고 전 국민적으로 어쨌든 수요량이 빠지고 있어서 술 회사 실적이 다 쉽지 않은 그런 영향도 있을 거다 이 얘기겠네요. 이거는 이제 실제 마시는 양을 이제 국세청에서 집계한 거고, 근데 공장 증설은 어쨌든 공장 계속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좀 변화가? 공장 증설은 엄청나게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때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증설을 했는데 마침 또 타이밍이 시장이 좀 줄어드는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회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각 회사별 저희가 가동률 데이터를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제 공시에 나와 있는 제주 맥주나 세븐브로이 맥주 데이터를 보면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공장 평균 가동률이 83.7%였다가 2025년도에는 27.9%로 빠졌고요. 세븐브로이 맥주는 21년도에 79%였는데 25년도에는 10% 미만으로 아주 좀 많이 가동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비슷비슷하겠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 공장이 이 노는 거에 대해서 다들 뭔가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 나가는 그래도 수제 맥주에 잘 나가는 제주 맥주나 세븐브루가 이랬다는 말은 나머지는 다른 더 뭐... 작은 회사들은 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소름 돋게 떨어지긴 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뭐 공장이 50% 돌아가든 몇 프로 돌아가든 똑같이 나가는 고정비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단위당 원가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게 되는 거고 고정비 높은 거 커버하려고 뭐라도 시도는 많이 했을 텐데 그게 시도한 게 잘 됐으면 가동률이 높았을 텐데 가동률이 이렇게 10% 미만까지 내려간 건 수요가 많이 떨어진 게 명확해 보이네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한국 수제 맥주 회사들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 맥주 아까 말씀하신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24년 한 해 동안에 최대 주주가 이제 2번 바뀌면서
말씀하신 자동차 카센터로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주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븐브로이 같은 경우에는 25년 6월에 법정 관리 들어갔고 어메이징 브루어리도 올해 4월에 파산 선고 받았고 그다음에 뭐 부산의 와일드 웨이브 브루어리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진짜 잘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기사 보니까 최근에 정리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 수제 맥주 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막 조단이 팔렸던. 거기도 다 안 좋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시장이 좀 줄어들면서 나타난 상황인데 아까 말씀 주신 발라스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이제 컨스텔레이션에 1조 넘게 밸류에 팔린 다음에 19년도에 기사에서 그냥 썰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1,000억 정도에 다시 팔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렸고 브루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이제 그때 뭐 IPO 추진하면서 3.3조 원대 밸류를 이제 거론했었는데 얼마 전에 600억 정도 팔렸거든요. 거의 밸류로 치면 98% 이제 뭐 폭락을 한 거고 아까 22만 명한테 투자를 시민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빵원됐습니다. 결국 발라스트 포인트나 브루독이나 이 두 회사 모두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한국 회사들이 모델로 삼고 갔던 회사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좀 밸류가 낮아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거는 결국 이게 한국에서만 수제 맥주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글로벌로 모두가 다 좀 어려워진 거였구나. 수제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이 좀 아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옛날에는 발라스트 포인트도 그렇고 브루독도 그렇고 맥주가 가끔 편의점에도 있었어요. 특히 브루독은 한국에서 뭐 오빈가 어딘가가 유통권을 가지고 와서 편의점에도 깔고 그래서 브루독은 편의점에서 많이 있었고 발라스트 포인트 맥주도 이마트 가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못 구해요. 저는 마실 수 있는 그게 줄어든 거죠, 기회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 한 회사를 다룬 게 아니잖아요. 그냥 커다란 산업을 한번 다룬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럴 수 있다. 글로벌은 좀 맥주가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르니까 지금 얘기한 발라스트 포인트나 브루독도 잘 되고 있지 않나 했는데 뭐 쉽지 않네요. 배울 점이 있네. 사실 뭐 배울 점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이 시장 전체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제 개인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맥주 스승님이 있어요. 저한테 맥주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좀 친해져서 같이 술도 한잔 하고 그분이랑 어느 날 그때 제가 맥주 가게 준비하던 때 즈음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형님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뭡니까? 이분은 뭐 전 세계 모든 맛있다는 수제 맥주 다 마셔보고 본인이 만들고 이런 분이잖아요. 당연히 저는 뭔가 그럴싸한 대답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대답이 나 그냥 퇴근하고 집 앞 통닭집에서 먹는 카스 생맥주가 제일 맛있다. 반박 못 하겠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이제 한만 이사님이 초반에 말씀 주신 나는 수제 맥주보다는 그냥 편하게 먹는 생맥주 맛있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인데 이게 결국 그냥 그 맥주라는 시장 자체를 설명하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주라는 시장을 설명하는 한마디가 원래 맥주가 많이 자주 가볍게 마시는 술이잖아요. 와인은 한 잔 마시면서 음미하고 뭐 사회적으로 교류를 하고 뭐 이러지만 맥주는 그냥 와 신나게 마시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술인데 근데 이제 보통 수제 맥주는 에일류니까 에일류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도 높고 풍미도 강하고 그래서 많이 마시기가 좀 힘들어요. 많이 해봐야 한 잔에 생맥주 4,000원 5,000원인데 이거는 10,000원 넘고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이거를 10,000원, 20,000원 주고 마신다? 이게 잘 인식의 전환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맛있는 맥주를 많이 마시는 그런 분조차도 어쨌든 4,000~5,000원짜리 맥주를 굉장히 맛있게 즐기는 시장인 거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이 수제 맥주에 빠졌을 때는 제 생각이 이게 사람들이 맛있는데 맛있는 걸 몰라서 안 마신다가 제 머릿속 생각이었는데 알면 다 마실 거다. 알면 다 마실 거였는데 그 생각 자체가 틀렸던 것 같아요.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을 하라면 저 같은 경우는 땀을 빼고 운동하고 뭐 농구하고 생맥주집 가서 카스든 뭐든 생맥주 이게 진짜 그럼 최고의 완샷하지. 근데 이제 수제 맥주는 먹어보면서 시원하다 이런 맛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마이너한 취향을 과대평가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한 번은 먹을 만한데 매일 먹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를 그냥 매일 먹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마이너한 취향이었던 것 같고 이게 한국 맥주 시장 4조 중에 수제 맥주 한창 잘 됐을 때 뭐 1,500억 했다고 하면은 한 3~4%한 거잖아요. 제일 잘 될 때가. 이게 그냥 이거 대변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한 취향을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건데 이게 전체 시장을 잡아 먹을 거라고
오판했던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 96% 7%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카스 생맥주 먹고 그냥 그래도 이미 만족하고 편의점에서 뭐 기린이나 아사히 생맥주 같은 것도 좀 너무 맛있는데 굳이 이거를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미 취향이 이렇게 확고하게 굳어진 곳에서 나의 취향이 너무 내 눈에 이게 너무 팬시하니까 이게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오판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요. 흔히 말하는 라거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 같은 데서는 블루오션으로 가라, 블루오션으로 노를 저어서 항해해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레드오션으로 와라. 돈을 벌려면 레드오션으로 가야 돼요. 레드오션이라는 것은 시장이 검증돼 있고 수요가 있다는 시장을 뜻하는 거라서 이 수제 맥주가 처음 태동했을 때 이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 레드오션을 파고들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맞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앞서도 말씀 주셨던 이제 그 유통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주류 시장 자체가 결국 맥주로 보면 카스테라거든요, 전부. 주류라는 게 한국에서 도매상을 통해서만 식당이나 술집에 보통 깔리는데 그런 종합 주류 도매 면허가 전국 한 뭐 1,100개 정도 고정되어 있고 그 주류 도매상들 입장에서는 카스, 하이트, 테라 요게 메인이고 어쩌다가 가끔 수제 맥주 조금 끼워주는 양념 정도 느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주류 도매상들이 술집 그다음에 마트 이런 데 다 깔고 수제 맥주 입장에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집중 공략을 했던 거고 근데 편의점에서 또 역시 경쟁이 치열하니 이벤트성으로 단발성으로 그런 맥주들을 많이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은 이게 수제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맥주를 맛있고 좋게 만들어도 소비자한테 닿을 접점 자체가 굉장히 작은 구조였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을 좀 가중한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편의점의 냉장고 그리고 식당에 깔리는 거. 식당은 이미 카스테라 형들이 그냥 거기 도매상 1,100개 형들이 그냥 꽉 잡고 있고 그래도 편의점을 뚫어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아사히 뭐 기리 뭐 일본 형들이 하이볼 치고 들어와. 하이볼 치고 들어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수요가 있었으면 유통도 움직였을 거예요. 그치 움직이지. 유통 때문에 수요가 안 움직였다라는 주장도 맞지만 수요가 없어서 유통이 안 움직였다라고 왜냐면 볼 수도 삼겹살 있어요. 먹을 때는 소맥을 먹거나 시원한 맥주를 먹고 싶지 삼겹살 먹으면서 수제 맥주를 먹고 싶어까지는 잘 안 가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저는 맥주를 언제 먹냐고 생각하니까 사실 저는 맥주는 그냥 소맥 먹을 때만 먹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99. 저도 90%. 저는 90% 소맥 그다음에 나머지는 피자 아니면 치킨. 피자 아니면 치킨. 근데 한 잔 두 잔 정도만. 배불러서 많이 못 먹겠어요. 그 운동하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먹지. 저는 이런 거 하루에 5캔씩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수제 맥주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셨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난 너무 맛있고 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도 이 맛만 알면 많이 마실 수 있을 거다 데일리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오판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맛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은 굉장히 덩치가 큰 회사들이었던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제주맥주, 뭐 세븐브로이. 소규모 펍들은 그래도 소규모 수제맥주 가게나 이런 데는 여전히 잘 돼요? 아니면은 거기도 좀 줄었어요? 거기도 매출 보면은 그래도 뭐 작은 펍들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대단한 매출을 내거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소소하게 이익 내면서 잘 하고 있고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맥주들 뭐 플레이그라운드 브루어리나 뭐 미스터리 브루잉 이런 것들도 그런 곳이고 뭐 맥파이, 뭐 서울 집시, 끽비어, 서울 브루어리 이런 곳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들인데 이런 곳들이 여전히 알차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잘 하고 있는 여전히 잘 하고 있는 이런 수제 맥주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VC 투자 안 받고 공장 무리해서 안 늘리고 다 자기 자리 지킨 곳들.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이 수제 맥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취향이고 그거를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이거를 대중적으로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소수를 내가 만족시키면서 차근차근 가겠다라고 한 회사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제 맥주라는 이 주류 카테고리 자체가 그냥 애당초 그렇게 작은 시장, 소수만을 위해 존재해야만 했던 시장인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소규모 지금 살아남은 펍 브러리들이 하던 방식으로 네. 하는 게 맞았었지 않았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비어의
정의이자 출발이었는데. 네. 이 콘텐츠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수제 맥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특히 한국 수제 맥주 회사들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응원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부쩍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좀 마음이 아팠고, 제가 이제 수제 맥주 만드시는 사장님들도 알고 그런 가게들 하는 사장님들도 아는데 그 주변 분들 이제 보면은 수제 맥주 업계, 한국 수제 맥주 업계가 진짜 맥주 더 맛있게 만들고 더 좋은 맥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 넘치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맥덕으로서 봤을 때 글로벌로 어떤 맥주 갖다 놔도 한국이 진짜 탑 레벨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고 맛있게 정말 너무 좋게 잘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영상 마무리로 그 분들이 계신 덕분에 제가 그래도 맛있는 맥주를 한국에서, 멀리 미국 안 가도 한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분들께 감사드린다 말씀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도 수제 맥주를 계속 집에 쟁여놓고 먹는 거예요? 네. 지금도? 저는 수시로 바틀샵이나 이런 브루펍들 가서 이만큼 사와요. 사와서 맥주 냉장고에 넣어놓고 비면 또 가고, 매니아 비기 전에 가죠. 네. 지금도 크로스핏을 해요. 통하는 구석이. 네. 아 근데 모든 스토리와 그런 게 다 똑같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 요즘 MZ들 술 안 먹는다. 안 먹는데 노잼의 시대가 왔구나. 진짜. 여의도에서 한국 맥주 거래소라는 펍을 제가 운영을 이게 했는데,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핏 좋아서 크로스핏 처음 간 거랑 비슷한 거 같아. 이런 눈이구나 남들이 보면.